네, 시장에서 환율도 요동을 치고 있고 유가도 또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변동성이 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불안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 투자 심리도 다소 위축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유가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유가가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죠. 엠텐의 김정혜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네,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유가가 그 끝을 모르고 떨어졌죠. 그렇지만 그 하락에도 분명히 끝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 논의돼야 되는 것은 유가의 레벨이 과연 적정한 수준까지 내려왔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자막에도 나갔듯이 현재 유가는 바닥을 찍었는가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변동성 원인을 짚어보면 당연하죠. 지금 변동성이 발생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낙폭 과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 수준이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조그만 재료에도 유가의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달러 인덱스 자체가 최근 들어서는 탄력이 급속도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구간에서 달러 대비 밀렸던 WTI 가격이 조금은 반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의 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그런 양상, 그러니까 상승 탄력은 좀 줄어든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시추는 많이 줄어들었죠. 릭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감소하고 있는 릭수가 지금 당장 생산량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재고를 줄이는데 또 일조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석유 수급에 좀 뭔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뉴스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의 유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했다가를 반복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유가 변동성의 가장 큰 원인은 고점 대비해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긴 조그만 호재에도 크게 오르고 조그만 악재에도 다시 좀 크게 내리는 그런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사람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WTI 선물 거래량인데요. 이 선물 거래량이 이렇게 높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해지 수요가 되었든 아니면 스펙 수요, 그러니까 가장 공격적인 이런 투기적인 수요가 되었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와 관련돼 있는 것은 여전히 이제 하락 배팅이 줄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또 반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추이를 살펴보시면 유가의 변동성, 낙폭 과대에 따른 변동성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고요. 또 선물 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전체 시장의 심리, 또 유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심리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가가 작은 변수에도 크게 요동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 경제나 전체 증시에 미칠 영향도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유가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필요한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아래도 위도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좀 준비된 그림을 보실까요? 오늘 이제 하이투자증권에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사우디의 원유 생산이 조금은 줄었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 있게 줄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어쨌든 공급량을 추가적으로 늘리진 않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하락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이쪽을 보시면 사우디의 지금 재정 수치인데 이게 지금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10년 만에 채권을 발행하는 등 이렇게 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우디가 과연 이런 재정 적자를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사우디에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나머지 여타 국가들은 볼 것도 없다. 그러니까 석유 왕자인 사우디가 이런 상황이면 나머지 국가들도 모두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아랍 같은 경우에 지금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일부 나타나는 국가들이 또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이 유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다면 유가는 저점을 찍고 조금이라도 레벨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아래쪽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레벨을 크게 내리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그럼 레벨을 크게 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살펴보신 것처럼 선물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은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겠지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석유의 장기 수급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여전히 공급 과잉이라는 거죠. 물론 공급 과잉이 올해 말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내년도에 들어서 조금 감소한다라는 전망이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건 줄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급 과잉 자체가 해소되지 않는다. 아까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던 상단을 제약하는 요인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유를 파는 회사들이 뭐 대규모로 부도도 나고 뭐 망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수급 구도, 공급 과잉의 이 구도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단도 막혀 있지만 상단은 더 강하게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벨 자체가 과거에 80달러, 100달러 수준에서 움직였던 것이 지금은 40달러, 50달러 정도의 수준에서 박스의 레벨을 굉장히 많이 한 단계 낮춰서 유지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향후 유가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래로도 크게 내려가지 않겠지만 위로 가기도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투자 전략으로 우리가 좀 요약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냐? 자,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CRB 지수, 유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CRB 지수와 구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경제는 뭐 석유화학, 철강, 뭐 조선, 건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의 일평균 수출액과의 흐름이 같이 가는데요.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쪽의 수출액 자체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액 기준으로 수출의 탄력이 빠르게 줄고 있는 것이 이들 업종의 뭐 조정 요인이었고 우려 요인이었는데 만약 유가가 계속 반등하게 된다면 이들 업종이 오를 수 있고 어제 이제 그런 단초를 보여주었죠. 근데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반등의 본질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작용 그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유가가 제 전망과 다르게 50달러도 넘어서고 계속 레벨을 올려가야 이들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핵심은 뭐냐? 단기 전략, 중기 전략, 장기 전략이 모두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들 업종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여전히 제시되고 있는 만큼 생존 가능성이 높은 대형주,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최소한 배당을 주는 그런 안정적인 종목, 또 시장의 크레딧 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종목으로 최대한 압축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당 업종 내에서 그런 종목에 과연 뭐가 있느냐? 뭐 철강 업종은 어저께 이제 포스코를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화학 업종 내에서 그나마 살펴본다면 LG화학이라든지 S오일이라든지 뭐 롯데케미칼 같은 뭐 이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생존 가능성도 있고 배당도 주고 이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전략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유가가 어차피 박스권 안에 묶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아남을 종목이 무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고 그 장기 생존 가능성에 플러스 알파 배당을 주는 종목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가에 따른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는 게 바로 환율입니다. 어제까지 닷새 연속으로 원달러 환율이 내렸고요. 이달 들어서 하루 빼고 계속 내리면서 이제 석 달 내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의 적정선이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환율의 변동 요인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급속도로 올랐다가 1200원 넘었다가 다시 급속도로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과 같이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신용통화의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브라질 헤아라라든지 말레이시아 링기트화라든지 최근에 굉장히 위험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통화들이 달러가 평활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달러는 지금 뭐 3주의 최저치까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이들 통화가 안정되고 있고 원화도 상대적으로 강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빠른 속도로 강세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안정성은 그들 국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쪽에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연방기금 금리의 움직임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지금 지표에 발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선진국 이런 곳이 달러의 움직임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결국 지표에 발목이 묶이면서 통화 정책의 긴축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전망 때문에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금리의 결정 지표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금리 정상화를 시도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표에 밀려서 정책 정상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약세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 통화는 위로 밀려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여타 통화에 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유로가 지금 급격하게 강세로 가고 있느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엔화는
여전히 120엔대에 묶여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원화는 아주 급격하게 강세로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 보여줬죠. 최근에 반등을 주도했던 IT 종목과 자동차 종목의 상승 탄력이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우리 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질문해 주셨던 것이 결국 외환 시장의 전체적인 좀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환율은 적정한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여타 통화보다도 더 강한 이제 한 달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원화가 상대적인 통화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최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환율의 방향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방향이 엇갈리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업종의 이제 선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전체 시황에도 무언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환율이 적정한 수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뭐냐? 다른 여타 통화의 움직임들과 좀 비슷하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워낙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원화가 너무 좀 도드라진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핵심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국이 긴축 스트레스를 보일 때 실제로 신흥국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나타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표에 묶여서 환율의 움직임이 약간은 왜곡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환율의 방향성, 원화가 계속 강세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할 겁니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기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미국이 결국 긴축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달러의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하면 원화는 스스로 밀릴 수밖에 없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화의 방향성은 당연히 하향 쪽으로,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가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환율의 방향은 당연히 위쪽에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방향성으로 본다면 환율의 움직임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화 강세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약세로 간다면, 그러니까 원화 약세로 간다면 급격하게 약세로 가면서 1,200원도 넘고 1,300원도 넘어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것이냐? 그것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환율과 관련돼 있는 노이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제거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화 강세의 베팅에서 종목을 급격하게 옮긴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적절한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반대로 원화 약세를 예측해서 IT나 자동차로 전부 올인한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제정신은 아닌 투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환율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봤을 때 과연 Q를 늘리고 P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는 종목이 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의 노이즈를 제거했을 때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 뭐냐, 성장의 가능성을 낳고 있는 종목이 뭐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중국의 컨텐츠 소비에 맞춰져 있는 종목군들이 밸류에이션은 높지만 그래도 성장 가능성을 베팅을 높게 보고 있는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IT 종목 내에서도 실제로 정말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낮아서 밸류에이션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일부 IT 장비주라든지 부품주 쪽으로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소재 업종이라든지 석유화학 업종들의 움직임은 일시적인 가격 반등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다. 이런 쪽에 좀 더 우리가 발맞춘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최근 들어 변동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움직이기보다는 펀더멘털 자체가 견조한 업종이나 종목에 투자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전략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